네, 한중 외교장관이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는데요.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왕이 부장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외교수장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중국에서 참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6년 6개월 만에 우리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제 왕이 부장이 만남을 가졌는데 이 둘의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의미를 크게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건 조성과 포용 외교다. 첫 번째 여건 조성은 경색된 양국 관계의 어떤 모멘텀을 창출하는 게 하나 있고요. 양자 관계를 넘어서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의하는 강국으로서의 외교적인 스탠스를 가져간다. 왜냐하면 지금 나눴던 얘기를 보면 양자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그다음에 공급망까지 얘기를 하면서 국제 문제에 바라보는 인식, 그다음에 이런 논의를 한다라는 것을 의제화했다는 거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용 외교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부가 2년 동안 해왔던 것은 북핵이 고도화되고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제 안보에 대한 도전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예. 안보를 바로 세우고 안보를 중심에 둔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안보 외교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네. 안보 외교의 특징은 동맹국과 유사 입장국하고의 연대 협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용 외교는 비유사 입장국하고도 접점을 넓히는 거거든요. 네. 그 시작이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정책화되고 가시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여건 조성과 포용 외교가 하나의 접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한중일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중 관계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가 이로 인해서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물꼬가 이제 트이는지 여부는 사실 양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호응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지금까지 조태열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는 그 궤적에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면 그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비해서 양국이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즉 협력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계기에 이창 총리와 만났고 이창 총리는 그 자리에서 한중일 정상 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한 2주 정도 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을 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을 했어요. 거기에서도 협력 방안이 논의됐고 그리고서 11월에 왕이 부장이 부산에 와서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5월에 조태열 장관이 베이징 방문한 거기 때문에 이 동선으로 보면 짧은 기간에 비해서 목표를 갖고 달려왔다. 그 목표는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런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꼬를 트이는 선순환의 추락이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열 장관과 왕이 부장 어제 회담과 만찬을 곁들여서 한 4시간 정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측 배석자에 비해서 좀 중국 측 배석자가 소위 좀 급수가 낮은 분들이 나왔다, 낮은 사람들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 문제는 먼저 한중 양국 관계가 경색된 국면이 좀 있다 보니 모든 것을 이제 의구심으로 보는 그 시각에서 일단 시작된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중국 측에서도 부부장이 나왔고 국장급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중국이 이제 그 자리를 통해서 즉 외교 의전과 형식을 통해서 외교적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의도가 좀 있다고 하면 사진상에 보면 양측 배석자의 그 비례성이 약간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중국 측 배석차가 그 뒤쪽에도 배석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상에 보면 중국 측 배석차가 약간 적고 수적으로 급수를 떠나서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은 따지고 우리나라가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가면서 다음에도 참고를 해야겠지만 사실 그것을 누가 주최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왕이 부장이 외교장관 회담을 공식적으로 2시간 했고 만찬을 2시간 했잖아요. 둘 다 예. 외교장관이 외교부장이 왕이 외교부장이 호스트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교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그 배려는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배석자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의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배석자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즉 거기 나오는 의제를 담당하고 책임지고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합니다. 배석자는. 그거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 당국이 그 자체적으로 판단할 분야이기 때문에 배석자를 갖고 그걸 따지는 것은 어떤 지금의 모멘텀을 찾는 측면에서 너무 미미한 것을 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크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굉장히 폭넓은 의제들이 좀 다뤄졌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특별히 눈여겨보셨던 부분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다시 꺼내 들어서 예.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문제 진단을 시작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어가자, 발전시키자라고 했던 게 이제 일단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더 크게 주목되는 부분은 공급망 협력이에요. 그러니까 공급망 협력,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사실은 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국가들은 서방 국가 혹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즉 유사 입장국이에요. 거기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겠다고 하면서 디커플링, 뭐 디리스킹 얘기가 나오는데 예. 거기에서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암묵적으로 중국을 사실 의식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해서 중국하고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포용 외교를 접목시켰다고 보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리고 경제 외교를 이제 방점을 많이 찍고 중국 진출 기업인하고의 간담회도 했는데 그것은 저는 그런 신호로 봅니다. 중국이 예전만큼 한국에게 매력 있는 시장이 되진 못하지만 그래도 주목받을 만한 시장은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므로써 중국하고 경제 협력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교류를 하는 단초로서 문화 콘텐츠, 자유로운 접근 보장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아가서 이제 양국 간의 이제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 조태일 장관도 이야기한 게 양국 사이에 좀 난관이 있더라도 협력을 계속하자. 그리고 왕이 부장도 좀 양국 관계가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양국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양국 관계가 양국 간의 정책만의 문제가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즉 국제 정치 상황상 지금 신냉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구도상 진영 간의 대결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즉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도록 양국이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중국이 노력해야 될 지점은 그러한 그 질서를 깨트리는 북한의 도발, 안보리 결의 위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안 내면 신냉전 구도가 더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3대 협력 원칙 중 하나로 밝힌 포용,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고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그다음 인도태평양 전략을 정책화하고 더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포용을 외교와 접목시켜서 정책화하는 그런 게 이제 신냉전 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양국에 대한 어떤 경계의 벽 혹은 어떤 그 불통의 벽을 좀 낮추는 게 필요하다. 그거는 그러려면 중국이 어쨌거나 상호 존중의 원칙을 좀 잘 지켜내야 되는데 그 시작은 한학령에 대한 완전한 그 사실은 해제라고 봐요. 그게 해제가 되면 중국도 나쁠 게 없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소통이 되면 지금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게 좀 약화될 수 있다. 그런 것부터 풀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중국과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좀 했는데 왕이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뭐 꾸준한 입장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중국의 그러한 메시지는 북한 문제든 아니면 북러 협력이든 간에 예. 그런 요소가 중국의 이익이 되는 그 결과치를 내는지를 따져보는데 일관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좀 애매하게 그냥 그러한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그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좀 그러니까 있습니다. 행동의 일관성이 아니라 결과의 일관성, 그렇죠, 결과를 그렇죠, 보고 그렇죠. 행동을 봐야 되는 그 결과에 거군요. 따라서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이 있는 거지. 그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그 도발을 하게 되면 목소리를 내다 요즘에 목소리 안 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익을 따지는 거거든요. 북한하고 이익. 예. 예를 들면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한국에서는 북한 비핵화의 건설적인 협력을 얘기를 하는데 왕이 부장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 얘기는 약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 핵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쌍중 중단하고 쌍계 병행 이런 같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정책을 이제 고수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전쟁에서 중국의 스탠스를 보면 그 이익에 도출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이 보여요. 즉 북한하고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연대도 안 하지만 그렇다 규탄도 안 해요. 네. 그게 이제 이익에 귀결되는 행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중동 분쟁 그리고 또 대만이나 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회담에서 이야기가 됐다고 들려오고 있는데,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외신 인터뷰도 그렇고 뭐 우리 외교부 측의 뭐 발표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기존에 중국이 그 지금 공개 회담만으로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로 스탠스로 해서 협력하자, 지금 걸림돌을 해결하자 이런 거였잖아요. 네. 비공개 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이 남중국해 문제하고 대만 문제잖아요. 그거에 이제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분명히 그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중국이 자꾸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은 대만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뭐 한국 정부의 목소리, 그 다음에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대만 문제가 한반도 문제와 전혀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 그리고 중국과 필리핀의 어떤 남중국해에서의 충돌에서 한국은 국제법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 이런 것들에 대해 반발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거꾸로 놓고 보면 그걸 내정 간섭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한국 입장에서 똑같은 논리라면 그것도 내정 간섭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이 지금 오고 갔을 것이다. 그리고 상대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 가운데 하나가 조태열 외교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오겠느냐인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먼저 왕이 부장의 초청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출액에 따라서 네. 지금 조태열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 주석과의 면담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까지 다 따져보고 베이징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 특히나 수도 예, 같은 예. 경우는.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분야가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사실상 이달 26, 27일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의 그 정도까지 됐다라는 것 자체는 정상회의니까 시 주석이 직접 오진 않겠지만 정상 그 자리에 오지 않는 시 주석을 한국 외교장관이 미리 만나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어떤 가늠자 성격으로 이야기 듣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 동시에 이제 한 가지 판단 요소가 한중 외교장관 회담 때 중국이 원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부장한테 보고를 듣고 된다 안 된다 따져보고 그러고서 최종 결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면담 성사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됐다는 이런 인식을 줘서 외교적인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네,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2번이나 이제 중국을 방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이후 10년 동안 지금 이제 방한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좀 외교 관례상 방한을 해야 될 시기가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2번 방중을 했으면 그 나라 대통령이 답방을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관례를 넘어서 상식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것을 이제 안 하면서 이제 그 중국의 의지가 높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해서 그 와중에 또 다른 그걸 또 이제 증폭시키는 뭐 사드 보복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식적인 선에서 사실은 외교적 관례를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 존중의 원칙의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그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고 그 전향적인 자세가 한중일 회의를 계기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계세요? 한중 외교장관 회담 때 다루었던 이슈는 기본적으로 다 포괄할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일본의 관심 이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일단은 의제화하는 거하고 의제화해서 그걸 성과를 내는 건 좀 다른데 상위 정치 의제, 즉 군사, 안보, 국제 정치 이런 좀 고강도 퍼즐 해법이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제화하고 하위 정치, 쪽 경제, 뭐 사회 교류, 기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상위 정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 그 전선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유라시아 전선과 중동 전선. 예. 거기에서 3개국의 역할, 3개국의 목소리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북핵은 이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급망 협력을 좀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공급망 협력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유사 입장국 간에도 몇 번의 얘기로 해서 성과를 내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중일 정상 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일단은 이번 회의는 마치고 대신 하위 정치 의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위 정치 의제는 예를 들면 삼국이 바다를 이제 사실 공유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재해 재난 사고라든가 선박 조난 사고가 일어나면 수색과 구조를 같이 한다든가 그리고 기후 관련해서 해양 정보 같은 것을 일반적인 수준이나 낮은 수준에서 해양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제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적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뭐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 끝으로 좀 이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만약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된다고 한다면 이 한일 관계가 좀 긍정적으로 발전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이 한중일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국의 대일 외교적 레버리지가 사실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일본이 주최했던 G7에 한국을 초청을 했잖아요. 그것도 한일 관계 개선이 이제 순풍을 타고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이 호스트로서 한중일 정상 이 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처음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한국이 중국과 일본 두 국가를 모두를 대상으로 엄청난 외교적 노력을 해서 외교력이 완전히 소진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을 피할 수 있었다. 그렇게 따지면 한일 관계 개선이 한중일 정상 회의에 그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예. 한중일 이 정상 회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이번에 그 26일, 27일에 개최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그거에 대한 성과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의를 얼마나 그 회의 장소에서 특정해서 언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장소까지 확실히 해서 그냥 그 다음에 그 어물쩡한 정책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는 그런 것을 얼마나 구속력 있게 만들어낼지가 그 다음 차후 행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